며느리에게 통장을 맡겼습니다. 눈 수술을 해서 은행을 다니기 힘들었거든요. 어머니, 제가 대신 다녀올게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통장 내역을 보다가 이걸 발견했습니다. 제주항공 21만 4천 원. 저는 제주도를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5년치 통장 내역을 전부 뽑았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제 노후자금 4천만 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제 아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야기 한 잔 나누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자리를 함께 해주세요. 지금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공간에 따뜻한 인생의 향이 가득 퍼지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딸보다 더 잘해줬어요. 용돈도 더 챙겨주고 생일도 꼭 챙기고 명절엔 옷도 사줬으니까요. 근데요, 그 며느리가 제 노후 자금을 5년 동안 조금씩 가져갔어요. 더 충격적인 건 제 아들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저한테 아무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때는 2017년 봄이었어요. 저는 그때 경기도 수원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어요. 남편이 떠난 지 딱 2년이 지났을 때였는데 남편은 참 성실한 사람이었거든요. 평생 회사 하나만 다니면서 한 번도 딴짓 없이 일만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남긴 게 두 가지였어요. 아파트 한 채, 그리고 통장에 8천만 원, 퇴직금하고 평생 아껴 모은 돈이었죠. 저는 그 돈에 절대 손을 못 댔어요. 남편 땀이 담긴 돈이니까요.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했어요. 아들 민재는 그때 38이었어요. 중소기업 영업팀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결혼한 지 4년 된 며느리 지영이랑 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손자도 하나 있었고요. 딱히 부자는 아니어도 큰 욕심 없이 조용하게 사는 모습이 저는 좋았어요.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 싶어서 흐뭇했거든요. 그해 3월에 제가 백내장 수술을 받았어요. 오른쪽 눈이었는데 수술은 잘 됐는데 회복하는 동안 눈이 너무 불편했어요. 작은 글씨가 안 보이고 밝은 데 나가면 눈물이 줄줄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 다니는 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어요. 번호표 뽑고 줄 서고 서류에 서명하는 것도 다 힘들었거든요. 그때 지영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어느 날 손자 데리고 놀러 왔다가 제가 은행 봉투 챙기는 걸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 어디 가시려고요? 은행 좀 가야 해서. 눈은 괜찮으세요? 아직 많이 불편하실 텐데요. 그래도 공과금 내야지 어떡해. 그랬더니 손을 내밀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대신 다녀올게요. 어차피 저 오늘 시간 있어요. 눈 나을 때까지만이라도요. 저는 처음엔 손사래를 쳤어요. 에이, 됐어. 내가 가면 되지. 근데 지영이가 웃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 저 심심한데 심부름 시켜주세요. 진짜로요. 그 말이 어찌나 자연스럽던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해주고 싶어서 하는 사람 같았어요. 저는 그날 지영이한테 공과금 봉투를 건넸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별거 아니었어요. 공과금 납부, 생활비 인출, 가끔 만기된 적금 정리. 근데 지영이가 어찌나 꼼꼼한지 갔다 오면 꼭 영수증을 챙겨왔어요. 거스름 돈도 한 푼도 안 빠지고 돌려줬고요. 한 번은 제가 됐어. 잔돈은 내가 가져 했더니 아니에요. 어머니 돈인데요 하면서 기어이 제 손에 쥐어주더라고요.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어쩜 이렇게 꼼꼼한 아이가 다 있지. 주변 친구들한테 지영이 자랑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우리 며느리는 달라. 심부름 한 번 시켰더니 영수증까지 챙겨오더라고. 딸도 이런 딸이 없어. 그 말을 입에 달고 다녔죠. 그렇게 2달이 지나서 눈이 다 나았어요.
어느 날 저녁에 지영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다음 날 찾아왔어요. 차 한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운을 뗐어요. 어머니, 요즘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알지. 나도 문자 맨날 와. 어머니처럼 혼자 사시는 분들이 제일 타깃이 된대요. 저희 친정엄마 친구분도 지난달에 전화 한 통에 2천만 원을 날리셨대요. 마침 그 주에 동네 친구 복자 씨도 보이스피싱으로 큰돈 날렸다는 얘기를 들은 터라 저는 등이 서늘했어요. 지영이가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어머니 통장 관리를 제가 도와드리면 어떨까요? 잔액도 정기적으로 확인해드리고 수상한 내역 있으면 바로 말씀드리고요. 어머니가 직접 하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할 것 같아서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통장을 맡긴다는 게 아무리 며느리라도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근데 지영이가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민재한테도 말 안 해도 돼요. 어머니랑 저랑만 알면 되잖아요. 어머니 재산이니까 어머니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놓이게 했어요. 아들한테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말, 내 돈을 내 뜻대로 관리한다는 느낌, 거기다 믿을 수 있는 며느리가 도와준다는 것까지. 저는 그날 지영이한테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 싶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외로웠어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집이 얼마나 조용해졌는지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밥 먹을 때, 텔레비전 볼 때, 잠들기 전에 그 조용함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그러니까 지영이가 찾아오는 게 제일 좋았어요. 손자 제잘되는 소리, 지영이 웃는 소리, 그게 다 살아있는 것 같은 기분을 줬거든요. 저는 지영이를 믿은 게 아니었어요. 지금 돌아보면 외로움이 믿음을 만든 거였어요. 그렇게 통장이 지영이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 뒤 2년 동안 지영이는 진짜 성실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정리한 내역을 보여줬고 뭔가 쓸 때마다 먼저 물어봤어요. 저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어요. 의심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근데 2년이 지난 어느 날 병원에 갔다가 우연히 은행 앱에서 잔액을 봤는데 뭔가 많이 줄어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생활비도 쓰고 병원비도 쓰고 경조사도 있었으니까. 근데 아무리 계산해봐도 숫자가 맞질 않는 거예요. 지영이한테 전화해서 내역 좀 보여달라고 했더니 이번 주 바빠서요. 다음 주에 뽑아드릴게요 했어요. 그냥 넘어갔죠. 근데 다음 주가 됐는데 아무 말이 없고 다시 물었더니 또 정리하고 있어요. 조금만요 하더라고요. 은행 내역은 창구에 가면 5분이면 뽑아요. 저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작고 불편한 느낌이 생겼어요. 아직 의심은 아니었는데 그 느낌이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그 주 금요일 저는 혼자 은행에 갔어요. 다른 용무 있어서 간 김에 그냥 한번 체크카드 사용 내역을 뽑아봤어요. A사 2장이 나왔어요. 읽어 내려가다가 한 항목에서 눈이 멈췄어요. 제주항공 21만 4천 원. 저는 제주도를 간 적이 없었어요. 그 해에 단 한 번도요. 저는 그 종이를 들고 로비 의자에 앉아서 5분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다시 봤어요. 제주항공 21만 4천 원. 날짜는 10월. 저는 그달 내내 수원에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5년치 내역을 전부 뽑았어요. 그날 밤 밥도 못 먹었어요. 숫자들이 저한테 말을 걸고 있었거든요. 백내장 수술 후 며느리 지영이가 먼저 나서서 통장 관리를 해주겠다고 했어요. 꼼꼼하게 영수증 챙겨오고 거스름 돈도 한 푼 안 빠뜨리는 모습에 저는 완전히 믿어버렸고요. 2년이 지나고 나서 잔액이 이상하다 싶어 내역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이상하게 자꾸 미루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은행에 가서 내역을 뽑았는데 제주항공 21만 4천 원이라는 항목을 발견했어요. 저는 그 해에 제주도를 간 적이 없었는데요. 그 종이를 들고 로비 의자에 앉아서 한 5분은 그냥 멍하니 있었어요.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다시 봤어요. 제주항공 21만 4천 원. 아무리 봐도 제주항공이었어요. 저는 무릎이 안 좋아서 장거리 이동이 힘들어요. 비행기도 잘 안 타고요. 거기다 혼자 사는데 제주도를 어떻게 가요? 10월에 내가 어디 있었는지 또렷하게 기억해요. 수원에 있었어요. 내내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날 바로 집에 오지 않았어요. 은행 창구 직원한테 부탁해서 5년치 거래 내역을 전부 뽑았어요. 날짜가 좀 길어서 양이 많은데 괜찮으세요? 하더라고요. 괜찮으니까 다 주세요 했어요. A사 16장이 나왔어요. 집에 와서 테이블 위에 쫙 펼쳐놨어요. 형광펜 들고 날짜 순서대로 한 장씩 읽어내려가면서 내가 기억 못하는 항목마다 줄을 그었어요. 2017년 초반은 거의 다 설명이 됐어요. 공과금, 병원, 시장, 약국, 내가 기억하는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그해 하반기부터 형광펜으로 그은 줄이 하나씩 늘기 시작했어요. 2018년부터는 확 많아졌어요. 롯데백화점 38만 7천 원. 저는 백화점을 즐겨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봤자 지하식품관이 다예요. 근데 이 금액은 지하식품관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올리브영 15만 6천 원. 화장품 살 일이 없는 제가 올리브영에서 15만 원이 넘게 썼다고요? 피부과 그것도 4번씩이나. 한 번에 20에서 30만 원. 저는 피부과를 한 번도 다닌 적이 없어요. 나이 들면서 기미도 생기고 주름도 늘었지만 그런데 돈 쓸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여유도 없었고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두 눈을 의심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제 통장 내역이었어요. 이틀에 걸쳐서 전부 정리해 봤어요. 제가 쓴 게 확실한 건 따로 빼고 설명이 안 되는 항목만 모아서 더해봤어요. 백화점이랑 쇼핑이 1200만 원 가까이, 여행이랑 항공권이 650만 원, 식당이랑 카페가 400만 원, 피부과, 헤어샵, 올리브영이 350만 원, 그리고 원인 모를 현금 인출이 1400만 원, 더하니까 4000만 원이었어요. 저는 그 숫자를 보고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8천만 원 중에 4천만 원, 절반이요. 남편이 평생 모은 돈, 제가 노후에 쓰려고 아껴뒀던 돈, 그 절반이 사라져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누구한테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밥을 차려놨는데 입에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더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현금 인출 날짜를 쭉 보다가 뭔가 패턴이 보이는 거예요. 전부 평일 오전이었어요. 그것도 유독 화요일, 수요일에 몰려 있었고요. 왜 하필 화요일, 수요일 오전일까? 한참 생각하다가 퍼뜩 떠올랐어요. 그날들이 지영이가 손자 어린이집 등원시키는 날이었어요. 어린이집이 9시 반에 시작하니까 아이 맡기고 바로 은행 가면 딱 10시 전후가 되거든요. 소름이 돋았어요. 우연이 아니었어요. 시간을 골라서 간 거였어요. 그때 딸 미영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지영이 인스타그램 봤는데 사진 좀 보내줄게. 카카오톡으로 사진 몇 장이 왔어요. 제주도 바닷가 앞에서 찍은 사진, 리조트 조식 사진, 쇼핑백 잔뜩 든 사진, 날짜를 확인했어요. 통장 내역에 찍힌 날짜랑 전부 일치했어요. 제주항공 21만 4천 원이 빠져나간 그날 지영이는 제주도에 있었던 거예요. 미영이가 물었어요. 엄마, 이거 혹시 엄마 돈으로 간 거 아니야? 저는 전화기를 들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한참 동안요.
그 사진 속에서 지영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정말 행복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화가 나야 하는데 이상하게 화보다 다른 감정이 먼저 왔어요. 낯설기요. 5년 동안 제 앞에서 보여줬던 그 모습이 진짜 지영이가 아니었던 건 아닐까? 그 느낌이 너무 무서웠어요.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이걸 덮을 것인가, 직접 따질 것인가, 아들한테 먼저 말할 것인가, 계속 맴돌다가 결국 민재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녁 9시였어요. 민재야, 엄마인데 지영이 집에 있어? 응, 왜요, 엄마? 나 좀 봐야겠어. 내일 점심에 나 혼자 볼 수 있어? 민재가 잠깐 멈췄어요. 아주 짧은 침묵이었는데 저는 그걸 느꼈어요. 무슨 일이에요, 엄마?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나와. 다음 날 민재를 만났어요. 테이블 위에 내역서를 올려놨더니 민재 얼굴이 딱 굳더라고요. 당황한 표정이 아니었어요.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돈보다 더 큰 게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5년치 통장 내역을 전부 뽑아서 정리해 봤더니 설명이 안 되는 돈이 4천만 원이 나왔어요. 백화점, 항공권, 피부과, 고급 식당, 제가 한 번도 간 적 없는 곳들이었고 현금 인출은 항상 화요일 수요일 오전 손자 어린이집 등원 직후 시간이었어요.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아들 민재를 불러서 내역서를 보여줬는데 민재 얼굴이 딱 굳어버리더라고요. 당황한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던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수원역 근처에 제가 자주 가는 작은 한식당이 있어요. 거기서 만나기로 했어요. 민재가 12시 정각에 왔어요. 넥타이 맨 채로 점심시간에 잠깐 나온 거였어요. 마주 앉았는데 둘 다 말이 없었어요. 밥을 시켜놓고도 그냥 물만 마셨어요. 저는 가방에서 내역서, 사본을 꺼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민재가 눈으로 봤어요. 집어들지는 않고 그냥 거기 놓인 채로 한참 들여다봤어요. 민재야, 이게 뭔 것 같아? 민재가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숙였어요. 한참이 지났어요. 10초인지 1분인지 그 시간이 되게 길게 느껴졌어요. 엄마,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 그 말이 두 가지로 들렸어요. 내가 잘못했다는 뜻, 아니면 나도 알고 있었다는 뜻. 민재야, 너 알고 있었어? 바로 대답이 없었어요. 그 침묵이 대답이었어요. 민재가 천천히 말했어요. 엄마, 처음엔 진짜 몰랐어요. 1년쯤 지났을 때 지영이가 코트를 입고 왔는데 좀 비싸 보이는 거예요. 어디서 났냐고 물었더니 친정 엄마한테 받았다고 해서 그냥 믿었어요. 저는 듣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지영이 핸드폰에 문자 알림이 뜨는 걸 제가 옆에서 봤어요. 오은행, 최정순 계좌에서 100만 원 인출. 심장이 철렁했죠. 지영이한테 바로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심부름이라고 생활비 찾아드리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어요. 믿고 싶었다는 말. 그게 오래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뒤로도 이상한 게 보이긴 했어요. 지영이가 갑자기 좋은 가방을 들고 나온다거나 어디 다녀온 것 같은 느낌이라거나. 근데 물어보면 다 설명이 됐어요. 친구한테 빌렸다거나 친정에서 받았다거나. 저는 그게 다 거짓말인 줄은 몰랐어요. 그럼 내가 의심을 전혀 안 한 건 아니잖아. 근데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 민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엄마, 저도 그게 제일 부끄러워요. 말을 했어야 했는데. 근데 그러면 다 무너질 것 같아서 지영이가 나쁜 사람이 되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냥 모른 척 했어요. 제가 겁쟁이였어요. 저는 밥을 한 입도 못 먹었어요. 민재도 마찬가지였어요. 식당 안에는 다른 손님들 소리만 들렸어요. 그릇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 그 소리들이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한참 만에 제가 말했어요. 민재야,
그럼 내가 눈 감고 있는 동안 엄마는 혼자였던 거네. 민재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상하게 그때 눈물이 안 났어요. 울고 싶었는데 너무 크게 무너지면 오히려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멍했어요. 그때 민재가 말했어요. 엄마, 제가 지영이랑 잘 이야기할게요. 조용히 해결하면 안 될까요? 가족끼리 법적으로 가면 다 힘들어지잖아요. 조용히 해결하자.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단단한 게 부서지는 것 같았어요. 4천만 원이 사라졌는데 아들이 하는 말이 조용히 해결하자라니 결국 덮자는 말이잖아요. 저는 아무 대답도 안 하고 먼저 일어났어요. 계산하고 식당 문을 나왔어요. 민재가 뒤에서 엄마 불렀는데 저는 돌아보지 않고 그냥 걸었어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봄이었는데 벚꽃이 피어 있었어요. 예쁘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날 밤 미영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민재 오빠 만났어? 뭐래? 알고 있었대. 미영이가 한참 말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목소리를 낮추면서 말했어요. 엄마, 나 지영이 친구한테 들은 게 있어. 엄마한테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말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뭔데? 또 잠깐 망설이더니 엄마, 지영이가 남편 몰래 따로 관리하는 계좌가 있대. 거기에 꾸준히 돈을 넣어왔다고. 지영이 친구가 술자리에서 들었대요. 저는 전화기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 친구가 뭐라고 들었는데 엄마, 지영이가 이런 말을 했대요. 시어머니 통장 덕분에 비상금 모았다고. 나중에 혼자 살아도 될 것 같다고. 저는 눈을 감았어요. 조용히 해결하자던 민재 말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지영이가 처음 통장 관리를 제안하던 날이 떠올랐어요. 어머니랑 저랑만 알면 돼요. 민재한테 말 안 해도 되잖아요. 그 말이 배려가 아니었을 수 있었어요. 처음부터 아무도 모르게 하려는 계획이었을 수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천장을 봤어요. 지영이가 처음부터 이걸 계획한 걸까? 아니면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걸까?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았는데도 그 질문이 계속 맴돌았어요. 며칠 뒤 먼저 찾아온 건 지영이었어요. 아이도 없이 혼자,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현관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이 눈물이 진짜일까? 아들 민재를 만났더니 알고 있었어요. 지영이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 걸 알면서 눈을 감았던 거예요. 조용히 해결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먼저 일어났어요. 그날 밤 딸 미영이한테 연락이 왔는데 지영이가 남편 몰래 비밀 계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통장 덕분에 비상금 모았다. 나중에 혼자 살아도 될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요. 저는 잠을 못 잤어요. 며칠 동안 아무한테도 연락을 안 했어요. 밥은 대충 먹었고 내역서는 서랍 안에 넣어두고 꺼내지도 않았어요. 더 들여다봐도 숫자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사흘째 되던 날 오후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인터폰 화면을 봤더니 지영이었어요. 아이는 없고 혼자였어요. 문을 열어야 하나 잠깐 망설였지만 언젠가는 마주봐야 할 사람이었어요. 문을 열었어요. 지영이 얼굴을 보는 순간 많이 울었다는 걸 알았어요. 눈이 많이 부어 있었고 입술에도 핏기가 없었어요. 들어오더니 현관에서 그냥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변명하러 온 게 아니에요. 어머니 앞에서 직접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왔어요. 가엾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이상하게 화가 안 나기도 하고 들어와서 앉아 하고 거실 소파에 앉혔어요. 지영이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두 손으로 내밀었어요. 어머니, 제가 기억나는 것들을 다 적어봤어요. 어머니 돈으로 제가 산 것들이요. 다 팔아서라도 드릴게요. 봉투를 열었어요.
코트, 가방, 화장품 세트, 제주도 여행 경비, 식당 몇 군데, 끝까지 읽고 더해봤어요. 800만 원 정도였어요. 지영아, 이게 다야? 네. 나머지는? 지영이가 고개를 더 숙였어요. 말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기다렸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나머지는 제가 혼자 쓴 것도 있는데 일부는 민재 씨 카드값 막는데도 들어갔어요. 민재 씨가 카드 리볼빙을 돌리고 있었거든요. 제가 알고 있었는데 민재 씨는 저한테 말을 안 했어요. 문자가 오는 걸 제가 봤어요. 이자가 계속 쌓이고 있었어요. 저 혼자 속으로 끙끙 앓았어요. 생활비는 빠듯하고 카드값은 불어나고 어머니 통장에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한 번만 쓰자고 생각했는데 그게 한 번으로 안 됐어요. 속이 복잡했어요. 거짓이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민재가 카드 리볼빙을 돌린다는 건 저도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거든요. 한 번은 민재가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이유가 될 수는 없었어요. 저는 말했어요. 지영아, 그게 사실이라고 쳐도 그게 내 돈 가져다 쓸 이유는 안 돼. 아무리 생활이 힘들어도 남의 통장에서 몰래 가져가면 그건 도둑질이야. 지영이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맞아요, 어머니. 제가 도둑질한 거 맞아요. 변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잠시 말이 없다가 지영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민재 씨한테는 제가 직접 말할게요. 근데 시간을 좀 주세요. 지금 바로 알면 민재 씨가 이혼할 것 같아서요. 아이 때문에 안 되는데. 아이, 손자 얼굴이 떠올랐어요. 마음이 흔들렸어요. 지영이가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 저 갚을게요. 시간이 걸려도 꼭 다 갚을게요. 제발 기회를 주세요. 저는 지영이를 한참 봤어요. 그 눈물이 진심인지 아닌지 그 순간에도 지금도 몰라요. 다만 그 자리에서 머릿속을 떠나지 않은 게 있었어요. 미영이가 전해준 말. 시어머니 통장 덕분에 비상금 모았다. 나중에 혼자 살아도 될 것 같다.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는 며느리와 남편 몰래 비상금을 모으던 여자.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지영이가 돌아갔어요. 저는 봉투를 들고 소파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갚겠다는 말, 기회를 달라는 말, 아이 때문에 안 된다는 말. 그 말들이 전부 진심일 수도 있었어요. 아닐 수도 있었고요. 판단이 안 됐어요. 그날 저녁 미영이한테 전화했어요. 지영이가 다녀갔다고 무릎 꿇고 울면서 미안하다고 했다고. 미영이가 물었어요. 엄마 어떻게 할 거야? 저는 한참 있다가 모르겠어. 아직 했어요. 미영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나 지영이 친구한테 연락을 한 번 더 해봤어. 좀 더 자세히 물어봤는데 엄마한테 말해야 할 것 같아. 무거운 마음으로 물었어요. 또 뭐가 나왔어? 엄마, 그 비밀 계좌 지영이가 처음 어머니 통장 관리 시작할 때부터 따로 만들었대. 처음부터 모을 생각이 있었던 거래. 저는 전화기를 든 채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처음부터 통장 관리를 제안하던 날 어머니랑 저랑만 알면 된다고 했던 그 말. 눈 수술이 나은 뒤에도 통장을 돌려달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한 제 자신이 너무 어이없었어요. 저는 결국 아들 민재를 다시 불렀어요. 이번엔 지영이도 함께요. 세 사람이 제 거실에 앉았어요. 그날 처음으로 민재가 아내 앞에서 진짜 표정을 보였어요. 며칠을 더 혼자 생각했어요. 그러다 결심했어요.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세 사람이 한 자리에 앉아야 한다. 민재한테 전화했어요. 이번 주 일요일에 지영이랑 같이 와. 둘 다 와야 해. 민재가 무슨 일이에요? 엄마 하더라고요. 오면 알아. 그 이상은 말 안 했어요. 일요일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민재랑 지영이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손자는 어린이집 친구 집에 맡겼다고 했어요.
둘 다 표정이 굳어 있었고 지영이는 며칠 전보다 더 헬쑥해 보였어요. 딸 미영이도 왔어요. 제가 불렀어요. 이 자리에 혼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테이블 위에 2가지를 올려놨어요. 5년치 거래 내역서, 그리고 지영이가 써온 목록 봉투. 민재야, 지영아. 오늘 엄마가 2사람한테 다 이야기할 거야. 중간에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 처음부터 말했어요. 백내장 수술하던 2017년 봄, 지영이가 먼저 통장 관리를 제안했던 것, 꼼꼼하게 영수증 챙겨오던 것, 2년 뒤 잔액이 이상하다 싶어 혼자 은행에 갔던 것, 제주항공 21만 4천 원, 5년치 정리했더니 4천만 원이었던 것, 지영이가 무릎 꿇고 울었던 것, 800만 원짜리 목록, 그리고 비밀 계좌 이야기까지. 민재는 내역서를 보면서 말이 없었어요. 지영이는 눈을 내리깔고 있었어요. 민재야, 이게 사실이야. 지영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민재 씨, 나 설명할게. 설명? 이게 설명이 돼? 민재 씨도 카드 리볼빙 돌리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었어. 나 혼자 집안 살림 꾸리면서 뭘 어떻게 하라고. 민재가 소리를 높였어요. 그러면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어머니 돈 가져다 쓰는 게 말이 돼? 말을 어떻게 해? 민재 씨 카드값 막으려고 어머니 돈 썼다고 그 말을 어떻게 꺼내냐고. 내가 힘들다고 할 때 민재 씨 어디 있었어? 저는 그냥 듣고 있었어요. 이상하게 멍해졌어요. 제가 이 자리를 만든 건데 막상 이렇게 되니까 내가 괜히 건드린 건 아닌가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억울한 건 나인데 분위기가 이렇게 되니까 내가 미안해지는 거 있잖아요. 참 이상하죠. 미영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무 말 없이 2사람 싸우는 소리가 거실을 채웠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계속 멍했어요. 그때 지영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나 이 결혼 오래전부터 힘들었어. 어머니 돈 쓴 건 내가 잘못한 거야. 그건 맞아. 근데 나 그 돈 없었으면 솔직히 이 결혼 진작에 못 버텼어.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민재도 저도 미영이도 아무도 아무 말을 못했어요. 지영이는 스스로도 놀란 것 같았어요. 손으로 입을 막았다가 그냥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화가 나야 하는데 이상하게 화보다 다른 감정이 올라왔어요. 안쓰러움이었어요. 저는 그게 싫었어요. 지금 안쓰러워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오래 살다 보면 그렇더라고요. 나쁜 짓을 한 사람도 그 사람 나름의 이유가 있으면 딱 잘라 미워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꼭 좋은 게 아닌 줄은 아는데 그냥 그렇게 돼요. 나이 들면. 한참 뒤에 민재가 잠긴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영아, 나 오늘 처음 알았어.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근데 이건 아니잖아. 지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때 입을 열었어요. 민재야, 지영아. 오늘 다 꺼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지 얘기해야지. 민재가 저를 봤어요. 엄마 어떻게 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저는 2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는 법적으로 가야 한다는 마음, 또 하나는 그렇게 하면 다 무너진다는 마음. 저는 2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둘 다 지쳐 보였어요. 싸운 것도 있지만 그 전부터 오래 지쳐있던 사람들 같았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엄마 생각 정리되면 다시 얘기하자. 2사람이 돌아갔어요. 미영이가 남아서 설거지를 해줬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그 물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어요. 한참 뒤에 미영이가 옆에 앉더니 아무 말 없이 그냥 있었어요. 그러다가 말했어요. 엄마, 울어도 돼. 그 말을 듣고 그제야 눈물이 났어요. 언제부터 참고 있었는지도 모르게. 미영이 어깨에 기대서 한참 울었어요. 억울하고 허탈하고 그러면서도 지영이가 안쓰럽고 그 복잡한 게 한꺼번에 터진 거예요. 그날 밤 혼자 누워서 생각했어요. 법적으로 가야 하나, 그냥 받을 수 있는 만큼만 받고 끝내야 하나.
어떤 걸 선택해도 잃는 게 있었어요. 오래 알고 지내던 법무사 선생님께 전화를 드리기로 했어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적어도 그건 알아야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에 법무사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부동산 계약건으로 몇 번 도움을 받았던 분이라 오래 알고 지낸 분이에요. 전화 드리니까 반갑게 받으시더니 목소리에서 뭔가 느끼셨는지 어머, 어떻게 된 일이에요? 지금 바로 오세요 하셨어요. 사무실에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통장을 맡기게 된 경위, 5년 동안 빠져나간 4천만 원, 지영이가 무릎 꿇고 인정한 것, 비밀 계좌 이야기. 선생님이 중간에 한 번도 끊지 않고 다 들으셨어요. 다 듣고 나서 잠깐 생각하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조금 내려앉았어요. 안도가 아니라 가능성이라는 단어 때문에요.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민사소송으로 가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법리적으로는 가능하다고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통장이랑 카드를 직접 건네셨잖아요. 구두로라도 관리를 맡기셨고요. 지영 씨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허락한 거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재판 가면 다툼의 여지가 생겨요. 제가 직접 줬다는 게 발목을 잡는 거였어요. 형사 고소는 어떠냐고 여쭤봤어요. 횡령죄 성립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역시 같은 문제예요. 맡긴 건지 줬던 건지 경계가 불분명하면 검사가 기소를 안 할 수도 있어요. 한숨이 나왔어요. 그럼 그냥 못 받는 건가요?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건 아니에요. 상대방이 인정을 했잖아요.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했고 목록도 써왔으면 그걸 활용할 수 있어요. 공증된 차용증을 쓰게 하세요. 갚겠다는 걸 문서로 남기는 거예요. 이행 안 하면 법적 절차 밟는다는 조항도 같이 넣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덧붙이셨어요. 어머니,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한 가지는 빨리 하셔야 해요. 지영 씨 명의로 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비밀 계좌에 돈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돈이 빠져나가거나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먼저 파악을 해둬야 나중에 쓸 수 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내내 그 말을 생각했어요. 지영이 명예재산, 비밀 계좌, 얼마나 되는지도 알 수 없고 알 방법도 몰랐어요. 집에 오자마자 미영이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나 지영이 친구한테 다시 연락해 볼게. 그 계좌에 얼마나 있는지 더 아는 게 있는지. 미영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엄마, 무리하는 게 아니야. 엄마 노후 자금이잖아. 이거 그냥 넘어가면 엄마 나중에 어떻게 살아.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남편이랑 평생 아껴 모은 돈. 제가 늙어서 아프거나 몸이 안 좋아지면 쓰려고 남겨둔 돈. 그게 절반이 사라진 거였어요. 며칠 뒤 미영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엄마, 나 지영이 친구 만났어. 그 계좌에 모인 돈이 생각보다 많대. 얼마나 되는데? 미영이가 잠깐 망설이더니 정확하진 않은데 친구가 들은 거로는 한 3천만 원은 넘는다고. 숨이 턱 막혔어요. 3천만 원. 지영이가 무릎 꿇고 울면서 다 갚겠다고 했을 때 그 사람 통장에 이미 3천만 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미영이가 말을 이었어요. 엄마, 지영이 친구가 또 한 가지를 말해줬어. 지영이가 요즘 변호사 상담을 받고 있대. 이혼 관련으로. 이혼. 지영이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가 법무사 상담을 받고 있는 동안 지영이도 변호사를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망설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덮고 싶은 마음, 손자 때문에 참자는 마음, 가족이 무너질까봐 두렵다는 마음. 그 마음들이 저를 지키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마음들이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저만 잃는 거였어요. 돈도 잃고 자존심도 잃고 나중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았어요. 미영아, 엄마 결정했어. 어떻게 할 거야? 민재 불러야겠어. 이번엔 지영이 없이 민재한테 먼저 다 말하고 그 다음에 같이 움직여야 할 것 같아. 엄마, 잘 생각했어. 전화를 끊고 민재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이번 주 안에 나 혼자 봐야겠다고. 민재한테서 바로 답장이 왔어요. 알겠어요, 엄마. 딱 4글자였는데 그게 어쩐지 많이 무거웠어요. 민재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걸. 민재를 만났어요. 지영이 비밀 계좌 이야기, 이혼 변호사 상담 이야기를 꺼내자 민재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민재가 이혼 이야기를 한 달 전에 이미 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알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처음으로 이해한 것 같았어요. 집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집에서 하면 감정이 너무 커질 것 같아서요. 민재가 퇴근하고 바로 온 것 같았어요. 얼굴이 피곤한 게 아니라 지쳐 있었어요. 마주 앉아서 저는 커피를 시켰어요. 민재는 아무것도 안 시켰어요. 민재야, 엄마가 오늘은 다 말할 거야. 끝까지 들어.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영이 비밀 계좌에 3천만 원이 넘는다는 것, 지영이가 이혼 변호사를 만나고 있다는 것을 말했어요. 민재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금방이라도 뭔가 말할 것 같았는데 한참 아무 말을 못했어요.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거 확실한 거예요. 엄마도 100% 확신은 못해. 근데 미영이가 직접 들은 거야. 그냥 흘려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야. 민재가 테이블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 손을 꽉 쥐었다 폈다 했어요. 저는 그 손을 봤어요. 어릴 때 민재가 뭔가 무섭거나 당황하면 꼭 손을 그렇게 쥐었다 펴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요. 다 큰 아들인데 그 버릇은 그대로였어요. 가슴이 이상하게 아팠어요.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건 민재가 결정해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근데 그 말을 할 때 얼굴이 어린애 같았어요. 엄마면 알 것 같다는 얼굴. 민재야, 엄마가 지금 내 결혼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 없어.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야. 근데 엄마 돈에 대해서는 해줄 말이 있어. 지영이한테 공증된 차용증을 받아야 해. 법무사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 지영이가 갚겠다고 했으니까 그걸 문서로 남겨야 해. 말로만 하면 아무 소용없어.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민재야, 한 가지만 물어볼게. 솔직하게 대답해줘. 지영이가 변호사 만나고 있다는 거 너 혹시 알고 있었어? 민재가 눈을 내리깔았어요. 저는 또 알았어요.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지영이가 한 달 전에 저한테 말했어요.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근데 아이 때문에 아직 결정 못했다고. 그래서 넌 어떻게 했어?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알겠다고 했어요. 알겠다고 했다는 말. 저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았어요. 싸우기 싫었던 거예요. 맞서기 싫었던 거예요. 그냥 알겠다고 하면 그 순간은 넘어가니까. 민재는 어릴 때부터 부딪히는 걸 피했어요. 그게 장점일 때도 있었는데 이번엔 그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민재야, 내가 알겠다고 한 게 지영이한테는 포기로 들렸을 수 있어. 내가 아무 말 안 하니까 지영이는 혼자 다 결정하게 된 거야. 민재 눈시울이 빨개졌어요. 엄마 돈 문제도 그래. 내가 이상하다 느끼면서 아무 말도 안 했잖아. 그냥 모른 척 했잖아. 그게 지영이한테는 계속해도 된다는 신호였을 수 있어. 엄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잘못한 건 맞아.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은 어떻게 할 건지가 중요해. 민재가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엄마한테 받은 피해 제가 책임질게요. 지영이한테 차용증 쓰게 할게요. 엄마가 원하는 금액으로요. 그리고 결혼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지영이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는 거고 제가 잡을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슬펐어요. 잡으라고 해야 하는지 보내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말했어요. 민재야, 내가 어떤 결정을 해도 엄마는 내 편이야. 근데 내 편이라는 게 내가 하는 일이 다 옳다는 뜻은 아니야. 알지? 알아요, 엄마. 카페를 나와서 민재가 태워다 주겠다고 했어요. 차 안에서 둘이 말없이 있었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민재가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진짜로. 차 문을 열다가 멈췄어요. 돌아봤더니 민재가 핸들을 잡고 앞을 보고 있었는데 눈물이 볼을 타고 내려오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손을 뻗어서 민재 손등을 한번 두드렸어요. 그리고 내렸어요. 차가 멀어지는 걸 봤어요. 저는 오래 서 있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민재 앞에서는 참았는데 혼자가 되니까 나왔어요. 4천만 원이 억울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낳은 아들이 저렇게 힘없이 앉아 있는 게 그게 더 아팠어요.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어른이 되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살다 보면 알게 되더라고요. 자식 걱정은 끝이 없다는 걸. 며칠 뒤 민재가 지영이한테 차용증 이야기를 꺼냈대요. 처음엔 저항했는데 민재가 비밀 계좌 알고 있다고 하자 말이 없어졌다고요. 그 주 토요일에 지영이가 혼자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엔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소파에 앉았어요. 표정이 달랐어요. 울지도 않았어요. 어머니, 차용증 쓸게요. 근데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금액을 제가 현실적으로 갚을 수 있는 금액으로 해주세요. 4천만 원 전부를 당장 쓰게 하시면 진짜 갚을 수가 없어요. 형식적인 종이가 되고 말아요. 맞는 말이기도 했어요. 받을 수 없는 금액을 적어봤자 종이만 남는 거니까요. 물었어요. 얼마면 갚을 수 있어? 매달 50만 원씩이면 성실하게 드릴 수 있어요. 속으로 계산했어요. 매달 50만 원, 4천만 원을 다 받으려면 80개월, 6년이 넘어요. 지영아, 엄마가 지금 63살이야. 6년 뒤면 69살이야. 그때 다 받아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다고 못 받는 것보다는 낫지. 이렇게 하자. 매달 50만 원. 대신 한 번이라도 빠지면 그 즉시 법적으로 간다. 그 조항 넣어서 공증할 거야. 받아들이면 차용증 쓰자. 지영이가 저를 봤어요. 알겠어요, 어머니.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감정 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울지도 소리 높이지도 않았어요. 그게 어쩌면 가장 솔직한 대화였는지도 몰라요. 공증된 차용증이 완성됐어요. 지영이 서명이 들어간 문서가 제 손에 들어왔어요. 뭔가 끝난 것 같은 느낌, 근데 뭔가 시작된 것 같은 느낌이 동시에 왔어요. 그리고 그 가을 손자를 데리고 공원에 나갔어요. 5살 손자가 낙엽을 밟으며 뛰어다니다가 저한테 달려와 안겼어요. 할머니, 나 낙엽 많이 모았어. 그 순간 제가 느낀 것, 이 이야기를 겪으면서 깨달은 것들, 마지막 이야기,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공증 날짜를 잡아서 법무사 선생님 사무실에서 진행했어요. 저와 지영이, 민재도 함께 갔어요.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서 서류에 서명을 했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펜소리만 들렸어요. 지영이가 마지막 서명을 하고 펜을 내려놨어요. 저는 그 서류를 받아서 가방에 넣었어요. 사무실을 나왔을 때 셋이 잠깐 서 있었어요.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도 먼저 말을 안 했어요. 민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무 말 없이 지영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두 사람을 한 번씩 봤어요. 그리고 먼저 걸었어요. 버스 안에서 가방 안에 있는 서류를 생각했어요. 이게 해결이 된 건지 집에 돌아와서도 한참 앉아 있었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잃었는가? 4천만 원. 그건 맞아요. 잃었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5년이라는 시간.
지영이를 믿었던 마음, 아들이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믿음, 그것들도 잃었어요. 그게 돈보다 더 오래 마음에 남더라고요. 밤에 잠이 들려고 누우면 지영이가 처음 통장 관리를 제안하던 날이 떠올랐어요. 그 목소리, 그 웃음, 그게 전부 계산이었을까? 아니면 처음엔 진심이었다가 변한 걸까? 저는 지금도 그 답을 몰라요. 근데 어느 날 그 질문이 더 이상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그 답을 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요. 이미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걸 받아들이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그 사이에 민재와 지영이는 별거를 시작했어요. 이혼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였어요. 손자는 민재가 데리고 있었어요. 어느 가을 주말에 민재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애 좀 봐줄 수 있어요. 오전에 볼 일이 있어서요. 그래, 데려와. 손자 재윤이가 왔어요. 5살이었어요. 들어오자마자 이것저것 만지고 뛰어다니고 할머니 무릎에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랜만에 웃었어요. 진짜로 웃은 게 얼마만인지 몰랐어요. 점심 먹이고 오후에 공원에 나갔어요. 날씨가 좋았어요. 하늘이 높고 바람이 살짝 쌀쌀했어요. 낙엽이 많이 쌓여 있었어요. 재윤이가 낙엽 더미로 달려갔어요. 발로 차고 손으로 짚고 막 뛰어다녔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서 그 모습을 봤어요. 한참을 뛰어다니던 재윤이가 저한테 달려왔어요. 두 손 가득 낙엽을 쥐고서 숨이 차서 헉헉거리면서 할머니, 나 낙엽 많이 모았어. 저는 그 아이를 꼭 안았어요. 낙엽 냄새가 났어요. 머리카락에서 아이 냄새가 났어요. 그 순간 오래 참았던 게 풀리는 것 같았어요. 4천만 원이 사라졌어요.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어요. 아들은 알면서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온기는 그 어느 것도 가져가지 못했어요. 저는 그걸 느끼면서 이상하게 괜찮아졌어요. 완전히 괜찮아진 건 아니에요. 지금도 가끔 통장 내역서가 생각날 때가 있어요. 지영이 얼굴이 떠오를 때도 있고요. 근데 그 아이를 안고 있던 그 순간 이거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래 사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살수록 잃는 것도 많으니까요. 근데 살수록 얻는 것도 있어요. 나한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되는 것. 그게 나이 드는 것의 유일한 좋은 점인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내기 전에 이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첫 번째예요. 가족이라도 돈은 반드시 문서로 남기세요. 저는 지영이를 5년 동안 한 번도 의심 안 했어요. 근데 믿는다는 것과 확인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믿으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의심이 아니에요. 스스로를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예요. 내 통장은 내가 관리해야 해요. 눈이 불편하고 몸이 안 좋고 나이가 들어도 내 통장만큼은 내가 쥐고 있어야 해요. 누군가에게 맡겨야 할 상황이라면 반드시 은행에 가서 정식으로 대리인을 등록하세요. 그냥 카드 쥐어주는 건 그냥 주는 거랑 같아요. 저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세 번째예요.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확인하세요. 저는 잔액이 줄어든 걸 느꼈을 때 며칠을 그냥 뒀어요. 설마 가족이 그러겠어. 그 설마가 가장 위험한 말이에요. 의심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확인하는 게 지키는 거예요. 네 번째,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배신을 당한 뒤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저는 그 사실이 처음엔 서럽기도 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밥은 먹어야 하고 아침은 오고 시간은 가는 게. 근데 지금은 그게 감사해요. 삶이 계속되니까 재윤이를 안을 수 있었어요. 낙엽 냄새를 맡을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혼자 삭히고 계신 분이 있으면 혼자 두지 마세요. 저도 미영이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엄마, 울어도 돼. 그 말 한마디가 저를 버티게 해줬어요. 사람은 혼자 버티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족이든 친구든 누군가한테 말하세요. 혼자 끌어안고 있으면 더 깊이 가라앉아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래도 살아가야 합니다. 살다 보면요. 낙엽 많이 모았다고 달려오는 아이가 생기고 그 온기가 잃어버린 것들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날이 와요. 꼭 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에는 끝난 줄 알았던 순간에도 다시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 인생의 한 장면에도 조용히 닿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인생 한 장과 다음 인생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